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 랩업 세션에서는 atrial fibrillation 환자들이 PCI를 받을 때 특별히 엔티스롬보틱 테라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trial fibrillation을 연구하시는 우리 부정맥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영훈 교수님, 그다음에 한성욱 교수님, 안민수 교수님과 주로 PCI를 주로 하는 저 박성욱 교수입니다. 함께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시작하고 마무리는 김영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trial fibrillation은 우리 알다시피 가장 많은 프레벌런스가 높은 부정맥이고, 스트로크 같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시어리어스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엔티코아귤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에이즈는 이제 PCI가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고 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는 서바이벌 베니핏을 좋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PCI 후에는 소위 말하는 DEPT, 아스피린 플러스 P2Y12 이니비터, 이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데, atrial fibrillation 환자에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과 이 DEPT를 같이 쓰게 되면은 블리딩이라는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좀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atrial fibrillation 환자들에게서 만약에 엔티플레이트릿이 이 시스템의 엠볼리즘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AP 환자에서 이 엔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 이펙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려져 있나요? 한성욱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엔 실제로 이제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안티코아귤레이션 말고 아스피린으로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로 상당히 많은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독으로 모노테라피를 했는 스터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로 사용했는 그런 스터디들이 있는데, 메타 아나리시스를 하면 아스피린이 조금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실제로 아주 그 데이터가 많은 듀얼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아스피린 단독으로는 실제로 atrial fibrillation 환자에서 스트로크 프리벤션 이펙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약간 함풀하다는 뭐 그런 데이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피지션들이 atrial fibrillation에서 스롬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쓰는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마 공통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에 관계없이 아스피린 쓰면 안 된다고 클래스 3로 이제 그러시죠. 다큐멘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랄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겠는데, 결국은 와파린을 쓸 거냐, 노악을 쓸 거냐,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이 새로운 엔티코아귤런트인 이제 노악에 대해서 뭐 특성이랄까,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김영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그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와파린과 동등한 효과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안티코아귤레이션 그 노악 중에서 헤드 투 헤드 컴패리즌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은 그 non-valvular AF에서는 그 노악을 최대 스코어에서 1 또는 2 이상의 환자에서는 다 적용이 된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악을 쓸 것이냐, 아마 그 스트로크를 경험한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우선 다비가트란 150mg BID가 여러 큰 대규모 스터디에서 수필요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고려를 하고, 만약에 환자의 바디 웨이트나 또 연령이 어떠냐, 또 신장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합 도주를 쓸 거냐, 아니면은 또 뭐 자렐토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5mg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또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우선 이 CRF에서 그 헤모다이알리시스 하는 환자들은 우선 와파린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미니멀하게 떨어져 있거나 모더레이트 있는 경우에 콩팥 기능이 걱정된다면 저는 노악을 쓸 때 꼭 이제는 그 신장 기능에 대한 팔로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70세 이상의 노령 환자에서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콩팥 기능의 팔로우업이 중요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면 우선 저는 에픽사반 같은 약들을 먼저 고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블리딩 히스토리가 있거나 또 블리딩으로 경험했다. 노악을 쓰는 동안이나 또 와파린 등의 블리딩의 하이 리스크인 환자인 경우에는 우선 그 모든 노악의 하부 도즈 내지는 좀 서브 옵티멀한 도즈를 고려하겠지만, 우선 다비가트란 등의 약은 GI 블리딩이나 이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우선 블리딩이 걱정된다면 저는 역시 에픽사반 등의 또는 에독사반 등의, 그리고 자렐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그 로켓 AF 스터디 결과 등이 주로 세컨더리 그 프리벤션과 같이 약 60% 이상의 환자들이 스트로크를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비가트란 2번 먹는 것이 좀 힘든 그런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은 혹시 자렐토 20mg의 싱글 도즈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바디 웨이트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과 스트로크 히스토리와 블리딩 리스크 등을 다 고려해서 좀 개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베일러블한 거는 이제 4개의 이제 노악이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테네 이니비터 3가지하고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1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PCI 이슈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PCI 후에 데프트를 하는 12개월 하는 게 특히 이제 ACS 환자에서는 further MACE를 더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엔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를 듀얼로 사용하는 게 표준 치료 방법인데, 이제 이 AP 환자에서는 오랄 안티코애귤레이션하고 같이 겸하게 되니까 블리딩이 크게 문제가 돼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를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파이오니어 AF-PCI하고 리듀얼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스타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온고잉 하고 있는 다른 스타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강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오니어 AF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리바록사반 12mg QD와 클로피도그램 75mg 원암의 그룹 1이고요. 또 다른 그룹으로는 로드 리바록사반이 2.5mg BID 그리고 듀얼 안티플레이트릿을 쓰고 그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1개월, 6개월, 12개월을 쓰고, 이후에는 리바록사반 15 아스피린 모노테라피, 그리고 그거랑 그룹 3로 트리플을 비교한 스터디입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룹 1, 그룹 2, 리바록사반 그룹이 트리플 테라피에 비해서 블리딩은 줄여주었습니다. 그룹 1, 2가 모두 블리딩은 줄여주었고요. 그리고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는 CV 테스트와 MI 스트로크도 모두 줄여준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파이오니어 AF의 주된 결과고, 리듀얼 PCI는 다비가트란으로 시행한 스터디고요. 다비가트란 150mg BID와 P2I12 이니비터, 그리고 110mg P2I12, 그리고 트리플 테라피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110mg와 150mg 모두에 있어서 블리딩 리스크는 줄여준 걸로 결과가 나왔고,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인 데스 스트로크나 리바스쿠라리제이션, MI 스텐트 롬보시스는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2가지 스타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인 블리딩이 프라이머리고, 에피커시는 그 증명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타디는 아픽사반과 에독사반으로 동일한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스터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추가해서 한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결국은 안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atrial fibrillation 있는 환자에서 그러니까 트롬보시스가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거기 추가되는 것이 이제 스텐 트롬보시스가 걱정이 되는 건데 이 사실 에피커시 엔드포인트로 하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환자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3만 명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한테 그 이런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로서 그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전부 다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세이프티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리얼월드 데이터로 레지스트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을 얻는다면 조금 더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스타디들이 이제 더 나올 텐데, 그죠? 만약에 이런 스타디들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2016년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트리플 테라피를 블리딩 리스크가 큰 환자에게서는 그 기간을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노악과 클로피도그렐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쪽을 이제 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스타디로 인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바뀌거나 바뀌게 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마 결국은 트리플 세라피의 기간을 어떻게 이제 사실 지금 리듀얼도 그렇고 특히 파이오니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디비주얼라이즈 했죠. 트리플 세라피를 피지션들이. 그래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론은 아마 하이 리스크 브리딩 환자에서는 트리플 세라피를 가능한 짧게 하자. 또 뭐 한 달 내지는 6주 정도로 미니마이즈 하는 것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와파린은 뭐 지금 많은 가이드라인이 다 2 정도를 유지하는 거죠. 적어도 높아도 2.5 이상을 높지 않도록. 예. 그리고 이제 듀얼 세라피에서 이렇게 다른 프라스그렐이나 또는 티카그렐 같은 약은 이제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P2Y12 컨비네이션으로 그리고 아마 이 노학 중에서도 조금 서브 옵티멀 도즈를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억셉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리바록사반 15mg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12만스 그렇죠. 쓰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네. 정도로 지금 2017년에 네. 그렇게 네. 바뀐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12개월 이후에는 노악 모노테라피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는데 기존의 데프트 트라이얼에서도 보면은 12개월 DAPT를 하는 거하고 30개월 비교를 해보면은 30개월 사용군에서 이 메이스가 줄어드는 게 입증이 된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세컨다리 프리벤션에 있어서 엔티플레이트리드 에이전트의 이펙트가 우리가 증명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를 보는 선생님들은 엔티플레이트리트를 끊고 노악 단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로피안 2017년도 가이드라인에 1년 이후에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에서는 노악 옴니가 아니라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온리로 하게 된 레퍼런스가 2014년도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데니시 트라이얼의 결과입니다. 데니시 트라이얼에서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에서 여러 안티플레이트를 비교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이 트리플이나 다른 듀얼 안티플레이트릿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는 적고 스롬브 엠볼릭 리스크는 이키포턴트하다라는 근거 하에서 가이드라인이 12개월 이후에는
안티코아글레이션 모노테라피로 바꿔라라고 레코멘드가 나왔고, 이전에 이거는 아까 발표한 대로 DAPT 듀레이션에 따라서 스타디들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결국 DAPT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블리딩은 증가되고 에피커시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에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온리가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스테이블한 코로나 아티스 디지즈가 그 바이타민 K의 레지스트리 데이터밖에 지금 없는 실정에서 결국 넷 클리니컬 베니핏을 보니까 어큐트 코로나리 이벤트보다 스트로크 이벤트를 두 개를 같이 잡는 입장에서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이벤트는 좀 주는 것 같지만 블리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넷 클리니컬 베니핏이 없으니까 아트리얼 베드에 그런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가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 클리니컬 베니핏은 안티코아귤레이션만 하는 것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직 저희들한테 노악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전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트라이얼이나 코로나리 디지즈에 세컨더리 프리벤션 트라이얼이나 그런 것들은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하고 안티코아귤레이션하고 같이 했는 것은 훨씬 더 프리벤션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훨씬 블리딩 리스크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결국은 안티플레이트 액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노악이 다이렉트 팩터 10의 이니비터와 아니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 자체가 바이타민 K 디펜던트한 여러 가지 코아귤레이션 팩터를 서프레션하는 왈파린하고 같이 그런 스롬빈 패스웨이를 통한 안티플레이트 액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오니아 에서도 한 군이 리바록사만 2.5mg BID잖아요. 또 컴패스 스터디에서도 2.5mg BID 또는 5mg BID 로우 도즈 노악을 써서 이제 뭐 그런 이벤트도 줄였다. 그죠? 이게 그런 결과들로 본다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노악에서도 그렇게 로우 도즈의 그 노악이 다른 어떤 안티 인플라메이션 효과도 같이 있어서 그게 단순한 그냥 안티코아굴레이션만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모노세라피만으로 할 때 과연 이제 어떤 노악이 어떤 도주로 계속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스터디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노악마다 차이는 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리서치되는 부분이 그런 약제들에 의한 플라이트로픽 이펙트가 각각 어떤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로도스에 대한 거는 이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컴패스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스테이블 환자들도 포함해서 퍼더 이벤트를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스테믹 엠볼리즘,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포함한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atrial fibrillation 환자에게서는 적어도 스트로크 프리벤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까 한 선생님께서 네트 클리니컬 이벤트라는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얻는 게인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블리딩 이벤트 때문에 얻는 로스가 워낙 크면은 환자에게 주는 정말 네트 베네핏이라는 게 다 상쇄가 될 테니까 아마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모노테라피를 PCI 12개월 후에는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엔티플레이트리 디펙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최근에 그 메타 아날리시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면은 프라이머리 이 프리벤션 효과는 아주 서브그룹에서만 효과가 있고 인 제너럴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atrial fibrillation 환자를 아스피린을 씀으로써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겠다, 혹은 하트 디지즈 어택을 예방하겠다 하는 컨셉트는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부정맥 학회나 심장 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마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를 특히 이제 사용할 때 블리딩 리스크가 큰 그룹이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티코아귤레이션 할 때 블리딩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로 헤즈블레드 스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헤즈블레드는 하이퍼텐션, 애브노멀 레날 리버 펑션, 이전에 스트로크의 병력이 있던 사람, 블리딩이 히스토리가 있던 사람, 그리고 INR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에이지가 65세, 그리고 다른 안티플레이티릭 같은 약제를 쓰거나 알코올 어뷰즈인 경우에 3점 이상인 경우는 하이 리스크 그룹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데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때 블리딩 컴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블리딩을 주의해야 하냐, 헤즈 블레드 스코어를 주는 이유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빨리 디텍션을 해서 그 리스크를 코렉션 할 수 있는 거를 코렉션을 하고 그래도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게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차드바스크 스코어를 들여다보면은 헤즈 블레드 스코어의 리스크 팩터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스트로크 리스크도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전에 서큘레이스에 나왔던 결과를 보시면 그 헤즈블레드 스코어가 증가될수록 차드바스크 스코어가 증가되면 데스메이스가 증가되는데 역시 헤즈블레드 스코어가 증가돼도 데스와 메이스가 동일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되기 때문에 헤즈블레드 스코어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노악을 포함해서 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시그니피컨트 블리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로 임상에서 매니지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너 블리딩의 경우에는 뭐 해프라이프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12시간이면 그 뭐 해프라이프가 되니까요. 하루만 잘 지혈을 하고 그럼 뭐 이펙트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근데 아주 크리티컬한 블리딩의 경우에 지금 다비가트란인 경우엔 그 안티도트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프락스바인드라고 그냥 5g을 갖다 그 볼루스 인퓨전을 하면 그 NEJM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그 이펙트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24시간까지 이펙트는 유지가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 1, 2 트라이얼을 보면 다시 한번 줬을 때 그런 이뮤노제네시티나 아니면 그 약제 자체에 의한 트롬보제네시티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리버스 AD 스터디에 보면 한 5명 정도의 그런 트롬보시스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중간에는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강조하는 것은 블리딩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그냥 블리딩이 했다고 해서 겁내고 그냥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 그런 이벤트가 생기니까 어떤 그 원인을 제거를 했으면 다시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하는 것을 레커멘드 하거든요. 그래서 프락스바인드가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프라닥사인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 또 팩터 10의 이니비터인 경우에는 컨티뉴스 인퓨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스 3 트라이얼이 되어가고 있고 FDA에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어프로브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그러니까 안티도트를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있겠지만 그야말로 라이프 스트레트닝한 블리딩이 있을 때 대개는 이제 우선은 조금 이제 기다리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스로모틱 프로파일 같은 걸 보고 그다음 PCC나 또는 그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 같은 것도 또는 차콜 세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응이 되는 환자들도 상당히 하이 블리딩 블리딩에 좀 초기 좀 대처에 꼭 고려를 해야 될 치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프락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비가트를 먹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스트로크가 오는 환자에서의 그 리버설을 위해서 TPA를 세라피 같은 거를 위해서는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엔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들도 그 에트닉 디퍼런스가 조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을 포함한 이스트 에이시안에서 혹시 노악에 뭐 PK, PD 데이터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용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거나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나요? 아직은 이게 그 사실은 누구는 그러죠. 노악 자체가 에이시안을 위한 그 안티코아굴레이션이다. 와파린에 비해서 너무 특히 인트라크라니얼 헤머리지 같은 이런 헤머리지 스트로크를 현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서브옵티멀, 그 로우 도즈를 특별한 이유 없이 쓰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어떤 데이터가 아직 없죠. 그리고 지금 점점 조금의 그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 로우 도즈를 쓰면서 아웃감이 안 좋다. 오히려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조금 올라갈 이런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런 좀 경험들이 앞으로 좀 더 축적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그 인종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로우 도즈를 써야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앞으로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될 스타디고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도 이제 레커멘드하는 스탠다드 도스를 스탠다드. 쓰는 게 타당하다. 그런 거라고. 온 레이블 이렇게 로도스. 생각을 예.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우리 하스블레드 같은 데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인 환자 중에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또는 뭐 얼리 디멘치아가 있거나 한번 쉽게 그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프레자일 프레일티. 이 프레일티에 대한 고려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인디비주얼라이즈 할 때 환자가 그런 상태라면 얼리 디멘치아하고 조금만 넘어져도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환자에서 과연 우리가 풀 도스 안티코아굴레이션 내지는 와파린 내지는 노악을 쓸 것이냐 이거는 참 개별을 해야 될 네.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에독사반 갖고 스터디에서 서브그룹 아날라시스를 폴다운 인조리 라바이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도 라바일 환자들 역시 우리가 아는 온 레이블로 투여했을 때 스트로크 프리벤션이 동일하게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중요한 이슈들은 다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 안티코아굴레이션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뭐 혈전제 먹고 있어요. 그럼 약 보통 뭐 치과 치료나 아니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그럼 일주일 끊고 오세요. 묻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노악인 경우에는 이 하프라이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3일만 안 먹으면 스트로크 프리벤션 이펙트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약 환자한테 시술하기 전에 레커멘드 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약 성분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른 환자의 적절한 그 중지 기간을 결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와 의사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이 부정맥 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영훈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노악이 저희 우리 이제 쓸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특히 atrial fibrillation 환자의 안티코아굴레이션 치료는 굉장히 많은 이제 변혁이 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손쉽게 됐고, 근데 다만 이 약이 얼마나 블리딩 리스크가 있느냐, 또 체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하스플레드와 오버랩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역시 이제 블리딩과 이 스럼보시스의 어떤 리스크 베니핏을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스피린 등의 약은 AF 환자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질 않다. 그리고 만일에 PCI 환자에서 AF 환자에서는
가능하면 트리플 세라피의 기간을 좀 더 줄여 나가자. 그리고 트리플 세라피를 할 때 지금 이제 축적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리바록사반 15mg이라든지 좀 서브옵티멀 도즈 플러스 DAPT를 같이 가거나 또는 이런 다양한 지금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조금 더 PCI 환자에서 AF 환자에서의 이 안티코아굴레이션의 이슈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 이제 진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년 후에는 모노세라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노악이 우리 이제 우리의 진료 현장에서 많이 이제 쓰게 되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너무 오랫동안 노악을 중단시키는 이런 특히 우리 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는 환자 보호자도 또 의사들도 이 노악은 한 2, 3일만 끊어도 효과가 없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프리벤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는 AF 환자에서 특히 65세 이상의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어떻게 잘 디텍트하고 그런 환자들이 불필요한 이 아스피린 등의 세라피로 커버되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좀 잘 찾아내서 적절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도 또 이 불필요하게 너무 빨리 끊거나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약을 먹는 도중에도 이런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리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전문가, 특히 우리 박성욱 교수님과 같이 PCI를 하는 환자에서의 AF 환자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클리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부정맥을 전공하는 그 전문가들과 또 심장학의 다른 또 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같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만의 데이터 또 우리 한국만의 어떤 에스닉 디퍼런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대화를 또 좋은 또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또 박성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